예, 이론서로 41페이지 3번 양괄호의 기타 모형 있죠. 그거는 참고 표시하세요. 여러분 시험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제가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념은 다 설명은 해두었지만 행정학 시험에서 지대, 즉 렌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혜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민간 집단 입장에서는 그 특혜를 조금 더 가지려고 노력할 수 있겠죠. 그거를 렌트 시킹한다고 표현을 해요. 즉 지대 추구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대 추구는 같은 말로 민간 집단이 정부한테 로비한다는 뜻이에요. 특혜를 더 갖기 위해서. 그러면 요점은 이렇게 돼요. 지대 추구가 일종의 로비라면, 특혜를 갖기 위한 로비죠. 공무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공공선택론에서는. 그러면은 이 로비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부가 포획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것까지 한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대 추구하게 되면 정부가 넘어갈 수도 있다. 그 넘어가는 현상을 포획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특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특혜를 주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거를 설명한 게 바로 털럭의 지대 추구론이었어요. 그 밑에 칸에 이제 예산 극대화 가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예산 극대화 가설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아도 제목이 어느 정도 써 있는 게 예산을 많이 끌어모으려고 노력한다는 뜻이거든요. 누가? 공무원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럼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관찰을 해보니까 공무원도 공공선택론에서는 다 이기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찰을 해보니 공무원의 권력은 예산의 규모로 결정되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장관님이 부처 예산 이만큼 가져오셨어. 이러면은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권력은 예산이다. 그러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니까 그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걸 되게 선호하겠죠. 그러다 보면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걸 설명한 게 예산 극대화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칸에 로그 롤링과 포크 배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개념 정리는 해두었습니다. 로그 롤링과 포크 배럴이라는 칸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로그 롤링은 표 거래라는 뜻이에요. 의원들 간의 담합 투표 내지는 표 거래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에요. 이번에 우리 지역구에다가 저기 국립학교 하나 만드는 거 거기에 자네가 좀 찬성 좀 해줘. 그럼 내가 다음번에 너가 낸 제안에다가 동의해 줄게. 이런 식으로 표 거래하는 현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래를 할까요? 의원도 이기적인 거죠. 그럼 그런 걸 하게 되면 나의 재선에 유리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구에다가 국립학교 설치해줬다. 내가 했습니다.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용어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는데 로그라는 뜻은 거대한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거대한 통나무. 롤링한다는 건 뭐냐면 굴린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통나무는 혼자 못 굴리죠. 여럿이 협력해서 굴려야 되겠죠. 의원들 간에 협력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칸에 포크배럴이라고 되어 있죠. 포크배럴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어떤 편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하는 현상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비유한 표현인데, 그 배럴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배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생긴 어떤 그 먹이 담는 통 같은 거, 이걸 배럴이라고 표현을 하고, 포크는 돼지예요, 돼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먹이가 담겨 있으면 돼지들이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현상, 이런 것 등을 포크 배럴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이 밑에 표의 차이점에 보면은 로그 롤링과 포크 배럴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로그 롤링은 의원 간의 담합 투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 간의 협력이라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포크 배럴은 그런 현상을 설명한 건 아니다. 그 정도가 요점이고,
공통점에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지금 미리 해두는데 첫 번째 점이 되게 중요해요. 분배 정책에서 발생한다. 로그롤링과 포크배럴은.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분배 정책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배 정책은 어차피 뒤에 정책하게 나와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집단한테 편익을 제공해주는 정책이에요. 편익을 제공해주는 정책. 그럼 분배 정책의 예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시 중에 대표적인 게 국립학교 거기다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서울의 집값 같은 거 살펴보면 혀를 내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놀랄 때가 있죠. 아무튼 뭐 학교가 많아서 집값이 높고 조망권이어서 집값이 높고 그렇죠, 여러분? 한강물을 다 빼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아니 부산은 저기 뭐예요?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거대한 그 아파트들 비싼 거 많잖아요. 마린시티 이런 것들 되게 비싼 거 많은데 바로 앞에 그 바닷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값이 비싸다 하는데 근데 기후 변화에 따라서 태풍이 막 자주 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집값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42페이지 한번 볼까요? 거기 지금 신공공관리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신공공관리론이 있다는 거는 그 앞에 나왔었던 구공공관리도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그럼 구공공관리는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미 배웠어요. 구공공관리라는 건 뭐냐면 관리주의를 의미해요. 관리주의 패러다임을 구공공관리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리 뭔가 공부할 때도 이렇게 좀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아요. 이 신공공관리론이 지금 영어로 보면은 New Public Management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NPM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매니지먼트라는 표현 나왔죠. 매니지먼트. 이 행정학에서 등장하는 개념들 중에서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거 경영학에서 유래한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기업 관리를 위한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률성을 되게 중시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하셔도 괜찮습니다. 매니지먼트는 아무튼 경영을 상징하는데 경영의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자 이런 의미를 좀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행정 같은 경우에는 Public Administration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리고 경영 같은 경우에는 물론 Business Administration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다 대다수에 있어서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그러니까 매니지먼트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하고 다른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어떤 공공한테 뭔가 서비스한다는 국민한테 뭔가 봉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원 자체가. 그래서 양자가 약간 다르죠. 신공공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틀잡기 부분을 먼저 볼 텐데 이 신공공관리는 어찌됐건 간에 새롭게 행정부를 한번 관리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신공공관리.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이 있으면 당연히 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 관리주의 패러다임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얘를 비판하면서 나왔대요. 그럼 비판 왜 했냐 보니까 정부 실패가 발생한 이유가 바로 관리주의 방식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정부 실패에다가 1970년대라고 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정부 실패라는 현상은 뭐냐면 정부가 부도난 현상이에요.
정부 부도다. 제가 적어둘게요. 너무 돈 많이 써가지고 부도 났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한 가지 궁금하셔야 정상이에요. 뭐냐? 관리주의는 뭐라고요, 여러분? 행정이라는 게 뭐다? 능률적인 관리다. 이랬죠? 근데 국가가 부도났다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모순되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70년대에 맞아요. 미국 사회에서 정부가 부도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NPM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네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능률성을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뜻이거든요. 얘도 능률성을 추구해요. 양자의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뭔가 차이점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밑에 그림을 한번 먼저 볼게요. 900 관리, 즉 관리주의 패러다임 같은 경우에 여기 제가 지금 OPA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Old Public Administration이란 뜻이에요. 근데 뭐 그 영어를 외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도 표현한다. 이것만 인지해 두시면 되고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정부가 있어요. 정부가 서비스를 국민한테 공급하지 않습니까? 공급하는데 시장에 있는 민간 기업들, 업체들, 민간 위탁 같은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 서비스를 자기 돈 들여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끼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러냐? 국민의 요구는 계속해서 많아지니까. 쉽게 말하면 너는 너무 독점이었어. 혼자 공급했어. 경쟁이 없었어 이러는 거예요. 민간 위탁 같은 거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돈 들여가지고 다 공무원 많이 뽑고 뭔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직원도 많이 뽑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NPM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가 약간 달라요. 여러분 그림에 보면 이거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혼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있는 다양한 민간 업체나 기업들을 활용을 해서 위탁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걸 찬성하는 거죠, 여러분. 이래야지 정부가 돈을 덜 쓴다 이 말이에요. 인건비를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건비를 줄일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요 그림에다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NPM이라는 것은 그 모양 자체가 작고 능률적인 정부를 추구한다. 이렇게 잡아두시면 좋아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다. 여기서 이제 작아졌다는 말은 뭐냐면 정부 혼자서 그 모든 서비스를 다 공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 약간 줄이고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공급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거 안 써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NPM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 맞죠, 여러분? 근데 그 전에 900 관리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됐죠? 그럼 이제 나머지 그림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NPM이라는 관리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활용하는 그 방법을 의미하는 게 이 세 가지 이론에서 기인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면 공공선택론도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아까 공공선택론 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분권과 경쟁이었었죠, 여러분. 이런 것들도 국가관리할 때 도입하자 이러는 거예요. NPM은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분권화 같은 거, 분권적인 시스템 활용한다는 거예요. 누가? NPM이. 됐죠? 근데 주인 대리인론하고 거래 비용론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뒤에서 배울 건데 주인 대리인론에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뭐를 차용하고 있냐면 인센티브 방식을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를 이제 주인 대리인론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NPM에서. 그리고 거래 비용론은 거래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이거를 민간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정부가 직접 조직을 만들어서 생산할지 거래 비용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건 이따가 뒤에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등장 배경이 있어요. 의익간에서 거기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표현들은 체크해 두는 게 좋아요.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시장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단편적으로 봤을 때 민간 위탁 같은 거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고객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고객주의라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아무튼 시장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그리고 신관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성과 평가를 열심히 하겠다. 성과 관리를 열심히 하겠다. 작은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 게 성과 관리. 즉 신관리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보면 뒤에 내용도 제가 간단하게 보면 정부 실패를 만들어낸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을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면 전통적 관료제 패러다임은 OPA를 뜻하는 거예요. 공공관리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줄이려는 자 신자유주의 체크해 두세요.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다. 그 신자유주의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필요 전혀 없고 이 자유라는 게 포인트가 돼요. 자유.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의 어떤 공무원을 관리하는 방식은 공무원한테 재량을 주고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공무원한테 예를 들어서 공무원한테 재량을 주고 업무를 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뭐는 묻는다? 성과 책임은 묻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신자유주의 철학의 기초에서 나온 관리 방식이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부가 쓸데없이 간섭과 규제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시장에도 그렇고. 그래서 용어 정리는 제가 해두었어요. 시장주의라는 건 뭐다? 시장을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그리고 신관리주의라는 것은 공무원에게 운영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에 성과 책임은 부여한다. 그 말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성과 관리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공공직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다 성과 평가라는 그 압박을 다 가지고는 계세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하겠지만. 신자유주의, 정부의 지나친 규제를 반대하는 국정 철학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일환으로 아까 얘기했었던 성과 평가 같은 것도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자유를 보장해 준다. 개념을 한번 볼게요. 여러 가지로 이 신공공 관리를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인 건 이거.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한다는 거.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기업들은 보통 분권과 경쟁 체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과 관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객의 만족을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작고 능률적인 정부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분? 자, 말장난하는 거 한번 볼게요. 정치행정 이원론 내지 공사행정 이론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능률적인 관리를 중시하니까. 다만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장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거죠. (43페이지서부터) 이론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주요 내용의 시장주의하고 신관리주의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시장주의는 뭐다 일일이 너무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아, 시장 활용하자는 거구나. 그래서 민영화, 민간위탁을 활용한다는 게 첫 번째 점에 나와 있고, 다만 두 번째 점 체크해 주겠습니다. 고객주의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객주의라는 건 뭐다? 고객의 만족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국민을 소비자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자. 그게 바로 고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운영 방식을 정부에 도입하는 것과 같은 얘기. 세 번째 점에서 보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강화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것도 작고 능률적인 정보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돈을 낸 사람이 서비스 이용하는 거니까. 그 밑에 칸에 신관리주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첫 번째 점이에요. 체크해 두시고 성과관리다. 성과관리 열심히 하자. 성과관리 한다는 게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일을 잘한 사람들, 일을 잘 수행한 조직들한테는 인센티브 주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점에 보시면 기업가 정신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냐면 그 공무원들이요. 돈을 쓰기만 하지 말고 국민의 어떤 혈세를 수익도 창출해 내자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즘 정부에서 기업가 정신을 찾아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행정학과를 졸업을 했다 보니까 저는 그냥 태생적으로 주변에 공무원이 많아요. 일단 저는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셨거든요. 오래 근무하셨고 아버지가 경찰관이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촌 형님들한테 다 경찰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다 경찰이에요. 그리고 시집 오신 분들도 다 경찰이세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를 갔어요. 행정학과를 갔네. 행정학과를 갔더니 저는 행정학과가 뭔지 모르고 그냥 점수 맞춰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사회과학대학 들어가라, 어디 들어갈지 안 정했으면, 딱 이러셔가지고 거기 써서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공무원 시험을 많이 보네요. 그래서 주변에 동기, 선후배 공무원이 많아요. 그리고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죠. 공공기관. 그럼 마사회에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마사회라는 것은 시장,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가 되는데, 마사회에 들어가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한대요. 어떤 사업들 할까요? 경마 같은 거 하죠, 여러분. 그걸로 해서 수익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대요. 그 종말을 생산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말을, 괜찮은 말을 길러서 외부에다 수출하기도 한대요. 말고기를 판매하기도 한대요. 이런 것들이 뭐 승마 사업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돈도 좀 벌어라, 그런 얘기죠. 그 밑에 기타 부분에 보면은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거 체크해 두세요. 그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조직에 대해서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자체가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이 자체가. 이게 왜 네트워크 조직이냐면, 정부가 혼자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 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업체하고 주체하고 어떤 주체가 서로 협력하는 상호작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트워크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행정학에서.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조직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시험에서 잘 나오는 개념이었어요. 네트워크 조직. 그럼 네트워크 조직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네트워크 조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직론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그 밑에 점에 보시면은 공익을 사적인 이익으로 파악한다는 부분이 있죠. 그거 체크해 두시고, 중요합니다. 말장난이에요. 공익을 NPM에서는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 국민 개개인의 만족도 있죠. 서비스 만족도. 그 합이 크면 클수록 공익을 달성했다고 봐요. 그래서 그 표현을 좀 말장난을 해서 사익의 총합이 공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4번에 NPM에 대한 비판점이 있어요. 굵직하게 제목만 볼 텐데, 행정이라는 거는 능률성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었죠. 사실 NPM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정부 실패 시기였기 때문에 자꾸 능률적인 정보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능률성을 너무 우선순위 위에 두었다는 거죠. 그런 점이 바로 문제가 된다. 밑에 칸에 보시면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행정의 목적은 이거 아니에요? 공익이죠, 여러분. 근데 공익을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성과평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항상 어려운 거죠, 여러분. 경영에 비해서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 거예요. 기업에 비해서. 여러분들 길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경찰서 있죠? 경찰서. 이거 저희 집 근처에는 마포경찰서가 있는데, 마포경찰서 지나가다 보면은 단기마다 플랜카드를 뭐를 붙여두냐면은 치안 종합 성과 평가 결과 몇 위 했다, 이런 표현 항상 붙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저희 마포경찰서가 치안을 달성하는데 전국 경찰서 중에서 몇 위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치안이라는 거 평가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범인만 많이 잡았다 해서 치안이 달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칸에, 네,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분권적인 구조를 좋아해요. 그런데 분권화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죠, 여러분. 지나치게 조직이 쪼개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조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뭐 거기 문장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정책 기능과
집행기능 간 기능 분담의 적절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형태가 NPM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다 민간 업체한테 맡길 수는 없죠, 여러분. 어떤 일은 정부가 직접 해야 되고 어떤 일은 맡기는 게 좋겠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쉽진 않다는 뜻이에요. 그 내용 자체가. 그리고 행정의 책임성 문제도 있다 이랬죠, 여러분. 그거는 뭐냐면 아무래도 정부가 직접 국민한테 서비스를 공급하는 게 아니라 업체를 경유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대리인이 주인보다 열심히 공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리인의 태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됐죠? 5번에 NPM의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틀잡기 그림 한번 보시는데 얘네들 있죠? 얘네들이 다 이론적 배경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론적 배경이라 한다. 쉽게 생각을 하면 NPM은 국가 관리할 때 이런 이론들의 아이디어를 활용했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론적 배경이라 표현을 한다는 거죠.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공선택론이 있고 주인대리인론이 있고 거래비용론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미 공공선택론은 우리가 공부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권적인 구조를 NPM도 선호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주인대리인론이나 거래비용론도 공공선택론 계열의 이론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두 이론도 당연히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가정하에 자기 이론을 만들게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2번 양가로에서 주인대리인론 틀잡기 되어 있죠, 여러분. 그 틀잡기만 잘 공부하시면 끝나요. 제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있고 도식화 구조도가 있고 이 도식화를 쭉 설명해 둔 게 여기 주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만 잘 보시면 된다. 그 주인대리인론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론을. 이 세상에서 이 사회 내에는 주인대리인 관계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죠, 논문에서는. 예를 들어 보자 이러면서 시장 내에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있다 이래요. 그러면 그냥 직관적으로 찍어보세요. 의사랑 환자가 있으면 누가 대리인이고 누가 주인일까요? 의사가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주인이고, 근데 주인이 자기 스스로 몸을 치료하면 좋은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대리인을 선정을 해서 내 몸을 치료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일종의 주인 대리인 관계예요.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국회하고 국회의원들 있죠. 300명이 있죠. 그 사람들하고 국민이 있어요. 그럼 국회의원은 주인이에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죠. 그것도 주인 대리인 관계예요. 사회 곳곳은 다 주인 대리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인 대리인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다. 그 관계 속에는 이렇게 갑니다. 이거 이해하시는 건데 병을 치료하기 위한 정보는 의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환자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의사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똑똑해요? 국민이 똑똑해요? 물론 국민도 똑똑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나름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죠.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과 대리인 간의 보유한 정보량의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 주인 대리인 관계 속에는 일반적으로 정보의 비대칭 현상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대리 손실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요. 그럼 대리 손실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대리인에게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주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예요. 그 손해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뭐가 있대요? 역선택이 있고 도덕적 해이가 있다, 이렇게 가죠. 그러면 역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성이 부족한 대리인을 선택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의사, 우리 병원 가잖아요, 아플 때. 그러면 모든 의사가 다 유능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역선택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왜 발생해요? 정보가 부족해서 발생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건 뭐냐면 전문성은 있는데 얘가 열심히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태만을 부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얘기 들어갈게요. 주인 대리인론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 제도적인 처방을 내려요. 요 빈칸만 채우시면 돼요, 필기로. 역선택이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의 균형화를 만들어주면 된다, 이렇게 가요. 정보의 균형화가 뭐예요?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고차 시장 생각하시면 어때요, 여러분? 중고차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도 그 차를 보유하고 있는 그 사장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주인들이 자꾸 손해를 보니까 야, 너희들 이러이러한 필수적인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정보의 균형화예요. 도덕적 해이는 태만인데, 대리인의 태만인데 이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다. 그러면 조금 나을 거야 라는 거를 실험을 통해 검증을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NPM은 주인 대리인론에서 검증된 내용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국가관리에. 아까 제가 뭐 적어놨었어요? 인센티브 체제 도입한다. 요거 적어놨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등을 활용한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국가관리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교재를 구성을 할 때 이것만 가지고 주인 대리인론을 끝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교재가 요약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림을 설명하는 내용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럼 복습하시다가 요 프로세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뭘 막 적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 가지고 인출을 많이 하세요. 인출을.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인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는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러면 3번 양가로의 거래비용론을 보도록 할게요. 그 거래비용론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제 거래비용이라는 개념에 따라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게 거래비용론인데 제가 틀잡기 부분에 이런 거 써놨어요. 엘리베이터 설치.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설치를 생각해보자 이랬어요.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제가 어떤 아파트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아파트 이름이 뭐 현대 아파트였어요. 현대 아파트에 들어가서 친구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는지를 딱 회사 명칭을 보니까 미쯔비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왜 현대 아파트에 미쯔비시 회사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미쯔비시 회사한테 위탁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더 싸서 그렇죠. 뭐보다? 현대건설에서 엘리베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도 만들고 직원도 뽑는 전체적인 비용보다 위탁해서 생산해서 설치하는 그 비용이 훨씬 싸기 때문에 미쯔비시 회사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거래비용론의 요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화살표 뒤에 거예요. 일단은 여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크다는 뜻이에요. 거래 비용이라고 화살표 이렇게 위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거래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현대건설이 미쯔비시 회사랑 거래해서 미쯔비시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게 크면 되게 커요. 따져보니까. 그러면 현대건설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가 공장 만들어서 설치하지 뭐 이럴 수가 있죠. 그거를 그냥 시험에서 어려운 말로 내부 생산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내부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럼 이제 다 끝났거든요. 거래 비용이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미쯔비시한테 맡겨가지고 생산하는 게 더 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 외부 생산하면 되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면 이게 외부화. 그냥 끝내시면 돼요.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왼쪽에 있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서. 그래서 제가 말로 표현을 하면 제가 이제 학부에서 배울 때 교수님께서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래 비용이 뭐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이 보통 학생들이 물어보면 대답 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거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지 뭐 딱 이러시더라고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래 전 비용이 있고 후 비용이 있다. 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방문각이라는 학원과 일종의 거래한 거 맞으시죠? 그러면 거래 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학원을 탐색하는 비용. 그러면 아까 엘리베이터 설치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알아보는 비용? 이런 것들도 다 거래 전 비용인 거예요. 거래 후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거래를 하고 나서 얘네들이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같은 거? 그럼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 후 비용. 이런 거를 학자들이 숫자로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을 큰지 작은지 따지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됐죠? 그 내용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3번 양가로에 이제 개념 칸 밑에 거래 비용이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혹시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두 번째 점에 보시면은 거래 전 비용과 거래 후 비용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적어놨잖아요. 그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걸 외우라고 제가 적어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각만 해보면 된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말장난하는 거 시험에서. 지금 내부 생산과 외부 생산이라는 칸이 여러분 교재 45페이지 가장 상단에 있어요. 거기 한번 같이 볼 텐데 거래 비용이 클 때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연히 조직 자체적으로 공장 만들어서 사람 뽑고 생산하면 된다는 게 내부 생산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한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냐? 거래 비용이 크다는 것은 거래 비용이 조정 비용보다 크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조정 비용은 뭐다? 우리가 직접 그 물건을 생산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조정 비용이에요. 외부 생산은 그럼 반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요 정도의 말씀을 이제 얘기를 들으셨으면 아니 근데 이게 NPM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NPM은 기본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을 할지 아니면 민간 업체한테 맡겨야 될지 이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때 뭐 하면 돼요? 거래 비용 따져보면 돼요. 됐죠? 45페이지에서 6번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보 재창조론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대로 공부를 하시면 좋다. 제가 적어놨는데 시험에서 만약에 오스본과 게블러 제가 한글로도 적을게요. 오스본과 게블러 문제 이제 한글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다음 내용 중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보 재창조론에 대한 것으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공식은 이거예요. 여기다 체크해 두세요. 정보 재창조론이랑 뭐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NPM이랑 같은 내용이에요.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고 풀어버리세요. 요즘 추세에 나오는 모든 문제는 다 이 공식으로 풀려요, 여러분. 심플하게 접근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표현이 지금 하나 나왔는데 이 촉매자로서의 정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촉매자다. 그거를 어려운 말로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 역할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장난에 불과한 건데 사실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그림에 다 있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너가 서비스 혼자서 다 끙끙거리며 직접 공급하지 말고 민간 업체한테 맡겨서 공급을 하는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네트워크 관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직접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방향잡기 역할이다. 그렇게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 밑에 한번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경쟁, 그렇죠. 성과를 중시한다, 결과를 중시한다. 아니면 고객지향적 정부다. 고객지향적 정부가 곧 고객주의를 뜻하죠. 그리고 그 밑에 기업가적 정부 나왔어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도 좀 창출해라. 무조건 국민 혈세 다 쓰려고만 하지 말고 돈도 좀 벌어라 그런 뜻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죠. 마사에 다니는 그 동생한테. 야, 너희는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조직에서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어디다가 돈 쓰는 거야? 물어봤죠. 전 궁금하니까 그냥. 그랬더니 농어촌에다가 많이 지원을 해준대요.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다. 좀 예측하고 행정을 해버릇해라 그 뜻이에요. 분권적이다, 시장지향적이다. 아까 다 나왔던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오스본과 게블러를 공부하실 때 칸칸이 막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NPM이다. 요즘 문제는 그렇게 다 풀린다. 이렇게 가시면 좋아요. 46페이지 있죠? 7번 볼게요. 자, 그러면 7번에서는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의 오시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오스본은 제가 아까 영어 한글로 적었었죠.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글로 적어 볼게요. 플라스트릭. 한글로 적을 때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플라스트릭. 제가 행정학이 친절하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스본과 게블러의 정보 재창조론, 오스본과 플라스트릭의 오시 전략 이랬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금 학자가 누구였습니까? 오스본이었죠. 아, 오스본 들어가면 NPM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버리세요. 지금 여기 오시 전략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제가 틀잡기 부분에 적어둔 거 보이시죠, 여러분? NPM 이퀄 오시 전략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공식이 다 완성이 됐네요. 적어두시는데 오시 전략 이퀄 정보 재창조론 이퀄 NPM 이렇게 하시면 되죠. 가만히 있어보자. 18년도 기출, 19년도 기출. 제 기억으로는 18년도인가 19년도 기출에서 이 오시 전략이 나왔거든요. 그때 물었던 게 되게 쉬웠죠. 그때 물었던 거 이거. 통제 전략. 자, 찍어보시죠. 우리 한번 볼게요. 오시 전략에서 통제 전략은 집권화를 의미한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는 거예요. 분권이에요. 그런데 아까 NPM은 공공선택론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기 때문에 분권적인 구조 선호한다 이랬었죠. 그거 가지고 푸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기출에 됐던 걸 체크를 해드리면 요거는 기출이 됐었다. 국가관리 할 때 분권적인 구조 활용하자 그 뜻이에요.
제가 좀 보수적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 둘게요. 핵심 전략이라는 게 있다 이랬어요. 그럼 핵심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목표가 모호하잖아요. 공익이라는 게 약간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기업처럼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려고 노력하자는 뜻이에요. 그럼 핵심 전략은 뭐다? 핵심적인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자. 됐죠, 여러분? 그 정도 얘기. (8번에) NPM과 900 관리론 나왔어요. 자,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900 관리라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관리주의를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관리주의에는 900 관리. 자, 그래서 그 표에 기업가적인 접근과 관료제적 접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다 했던 내용인데 다만 여기 기업가적인 접근 있죠? 기업가적 접근. 이거는 NPM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칸에 있는 거 절대 다 외우지 마시고 제가 체크해드린 것만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행 요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역할이 방향 잡기라고 한 거는 NPM인 거예요. 직접 다 공급하지 말아라. 그걸 갖다가 방향을 잡아주는 정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900 관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할을 뭐로 봤대요? 노를 젓는 정부 이렇게 봤죠. 그래서 노젓기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모든 서비스를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현상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냐면 국가의 관리를 배를 몰고 가는 현상에 비유한 거예요. 노를 막 줘가지고 자기가 한다, 자기가 서비스 다 공급한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노 젓는 거는 사람들한테 일을 맡기고 너는 방향타만 잡아. 이게 NPM이에요. 아시겠죠? 방향 잡기, 노 젓기. 여러분 시험에서 진짜 잘 나와요. 세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니까 올드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독점이고 NPM은 경쟁 체제였었죠. 상대적으로 이것도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국가 관리를 할 때 얼마나 규칙을 잘 준수하는지에 초점을 둔다면 NPM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달성했느냐, 임무를 달성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지향적 정부다. 여기 맨 마지막에서 세 번째 칸에 요거 지출 위주의 정부, 수익 창출의 정부 이렇게 나오죠. 아까 기업가 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도 잘 나와요. 900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이 터지고 나서 치료하는 데 초점을 둔다. 한 발 늦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NPM은 미리 예방한다. 이 정도 얘기. 좋은 말이 그냥 써 있는 거죠. 그 정도 얘기 한번 봤습니다. 47페이지. 거기 지금 탈신공공 관리론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신공공 관리론 다음에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죠. 사실 그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앞에 포스트라는 표현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거를 후기라고도 번역을 하고 탈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근데 보통 후기라고 번역을 할 때는 앞에 나왔었던 개념을 보완할 때 후기라는 번역을 하고 탈이라고 번역을 할 때는 앞에 나왔던 개념을 비판할 때 탈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구분치 않아요. 아무튼 얘는 탈신공공 관리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NPM 방식과 900 관리 방식을 절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사실 끝난 거예요. 900 관리 그리고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 NPM 패러다임에 너무 믿지 말고 900 관리도 괜찮은 거니까 그것도 잘 활용하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지금 포스트 NPM이다. 그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NPM을 비판하면서 이 포스트 NPM이 등장했어요. 그럼 등장 배경을 보면은
지나친 분절화를 싫어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절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분절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께 이해시키기 위해서 밑에 그림을 넣어두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볼 텐데 지나치게 분절화되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MPN 같은 경우에 정부가 일을 하다가 혼자 일을 하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한테 일을 나눠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도 아낄 수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어요. 근데 이게 국가 관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 자체가 분절화된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분절화가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어려워지죠. 종합적인. 그거를 비판한 게 포스트 NPM이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포스트 NPM 공부하실 때 딴 거 없어요.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나친 분절화를 싫어한다 이런 뜻이에요. 민간 업체를 다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분절화를 해야지. 아유 끝도 없이 그냥 일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도대체 관리가 안 되네 이러는 거예요. 저는 행정에 관심이 많으니까 통계청에 가서 통계 자료 같은 거 많이 들여다보는데 요즘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위탁을 하는 업무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 평균 낸 게 있어요. 250개 정도 된대요. 250개.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그거를 정말 통합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세금이 줄줄 샌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거기 등장 배경에 대해서 밑에 한번 보면 되는데 8 신공관리의 주요 내용이라고 되어 있고 900 관리와 신공공 관리를 절충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분절화해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관료제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뭔가 직접 나서서 시장이나 민간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무시할 일은 못 된다는 거예요. 위탁을 하더라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900 관리에 무게중심을 두는 면이 있다. 내용 칸을 볼 텐데 절대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체크해 드릴게요. 요거 체크하시고요. 구조적인 통합을 통한 분절화의 축소와 조정의 증자다. 그럼 지금 보시면 말장난하고 있네요. 분절화의 축소라고 표현을 했죠. 지나친 분절화를 싫어한다는 말과 분절화를 줄인다는 말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학 시험이라는 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얼마든지 새로운 표현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의미는 같지만. 이런 표현들. 재집권화와 재규제의 주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900 관리적인 성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게 맡겨두니까 쓰레기 수거 너희 업체한테 줄게 그랬더니 막 돈이 줄줄 새요. 근데 봤더니 또 뭐 용역은 어디다 맡기고 걔네들은 또 누구한테 뭘 맡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까지만 체크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 나오죠. 총체적인 정부, 합체된 정부. 이게 뭐예요? 관리될 수 있는 수준으로 분절화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통합 관리가 잘 되게끔 하자는 것을 그냥 이렇게 총체적인 정부, 합체된 정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걸 또 통정부다 이렇게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 그 63페이지 있죠? 교재로 63페이지 잠깐 펼까요?
여기 보면 이거 이제 행정 이론을 제가 정리해 둔 거잖아요. 행정 이론을 한 판으로 정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나중에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은 드릴 거지만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개념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과 연관성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성이 있는 행정 이론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캐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배웠던 것만 이 그림에서 캐치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자, 복습해 볼게요. 맨 처음에 이거 배우셨던 거 맞아요? 관리주의? 능률적인 관리가 행정이다 이랬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어디에 초점 둔다? 공식적 구조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시스템 설계에. 관리주의는 뭐로부터 비판받았어요? 인간주의로부터 비판받았죠. 자, 비판받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법례에 이렇게 제가 적어 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인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점수가 오른다고. 여기에다 뭘 막 적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주의는 인간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리주의 너희는 인간에 대한 관심을 덜 기울였어. 바꿔 말하면 비공식적인 요인을 조직 관리에 있어서 간과했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오늘 또 배웠잖아요. 메이오라는 학자가 있었고 호선 실험을 했었고. 그러니까 부수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굵직한 틀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고. 행태주의가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죠. 행태주의는 인간의 행동의 원인을 탐구하려는 거잖아요. 근데 관리주의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였어요? 너희는 실험을 하지 않고 원리를 제시했었다. 원리가 아닌 격언이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행태주의를 후기 행태주의가 비판했었죠. 후기 행태주의가 행태주의를 비판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렇죠. 가치 연구를 안 했고 그로 인해서 당면한 사회 문제 해결을 못했다 이런 거죠. 그리고 후기 행태주의라든가 요건 지금 선이 PPT상으로는 바뀌어 있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제대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후기 행태주의는 신행정학에 영향을 주었죠, 여러분. 기술성을 강조한다는 거. 그리고 얘네 둘은 현상학에 영향을 받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뭐 배웠어요? NPM 배웠죠, 여러분. NPM은 관리주의를 비판했대요. 왜 비판했대요? 너희 혼자 서비스 다 공급하려다 망했잖아. 정부 실패 비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NPM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 이렇게 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포스트 NPM 오늘 배웠잖아요, 여러분. 야, 지나친 분절화 하니까 관리가 안 되잖아.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 연습을 하지 않고 행정 이론을 절대 정복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수많은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내 말이 맞죠? 아니면은 그냥 의미는 모르고 텍스트를 암기하시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한계가 많겠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판으로 정리해서 끝내시는 거예요. 행정 이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뭐냐? 그냥 요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핸드폰으로 하나 촬영을 하셔서 사진으로 찍어서 이거 공부하고자 하실 때 그냥 이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인간주의 있는데 인간주의가 뭐지? 생각해 보고. 인간주의는 뭘 주장했었다. 생각해 보고. 왜 어떤 개념으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영향을 주었고 이런 것들 그림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인출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문제를 푸는 것만 인출이 아니에요. 제가 이걸 해석하는 과정도 인출이에요. 근데 그 해석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